예, 앞서서 그 우리나라 거대 10대 기업에서 큰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이번 세션은 뭐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벤처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업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거대 기업이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후 기술에서 벤처 기업의 활성화라는 주제인데요. 제목을 저는 보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왜 잡았느냐를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의 핵심은 확보와 보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보가 뭐냐?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확보이죠. 그다음 이제 보냄은 뭐냐? 전송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구성은 이 두 개가 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확보와 보냄에서 우리 벤처 기업들이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지구 끓음, 보일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맥킨지 최지연 최대 파트너께서 끌어갖고 이제 반이 날아갔다고까지 하셨는데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 시대와 발맞춰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생활은 전기화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와 관련된 시대의 흐름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보일링과 일렉트리피케이션 두 가지 용어로 저는 세상을 정의를 했고 이 두 가지 정의에서 벤처 기업들 그리고 아까 현대나 한화, SK와 같은 거대 기업들 속에서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곤 위드 더 윈드입니다.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곧 아까 여러 자동차 분야에서도 40%까지 뭐 대체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보시면 화석 연료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는 비화석 원료가 연료의 주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원료 에너지 시대 때 과거에 에너지의 보냄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큰 화력 발전소나 큰 그 가스 발전소, 터바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앙에서 발전을 해서 거기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보내는 원웨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에서 출발해서 전선을 통해서 집까지 가는 수용가까지 가는 중앙 집중 원웨이라는 그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아까 최 파트너께서 보여주신 두 번의 성장기에서 1960년대 중화학공업과 성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을 때 무한 공급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그리고 경제적 이론에서 대규모 그리고 집중이라는 이 경제성 이론을 에너지에 들이대면서 지금까지 에너지의 우리나라의 확보와 보냄의 방식은 중앙이고 또한 집중식이고 원웨이 방식으로 지원되어 왔다라고 해서 두 가지 그림을 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 시대에 확보와 보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큰 발전소에서 발전을 통해서 원웨이로 집중해서 보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 확보에 가장 필요한 재원이 대규모 투자와 광범위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와 광범위 하다 보니까 국가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대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거기서 에너지 시대 그 시대의 에너지 그 영역에서는 벤처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파고들 팀이 결국은 한전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밖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식에서는 한전의 기존 에너지 확보하고 에너지를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왔고 그 한전의 중요한 그 확보와 보냄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한 에너지 시대가 아까 보여드린 에너지 끓음과 전기화라는 거대 물결하에서
한전에서의 집중과 집중 대규모 원웨이라는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직류와 교류가 너무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에디슨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 위인전들을 다 읽으셨을 텐데 병아리를 닭을 품어서 달걀을 품어서 닭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에디슨과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니콜라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니콜라라는 발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니콜란다 이렇게 자꾸 들려갖고 근데 별로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니콜라는 교류를 만들었고 에디슨은 직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세상은 지금까지는 교류의 시대였습니다. 교류의 시대였는데 돈 번 사람은 에디슨이었습니다. 발전기를 만들어 갖고 이분께서 에디슨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셔갖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기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은 니콜라를 만드셨는데 돈 번 분은 에디슨이 돈을 버셨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나름 니콜라라는 이분이 발음이 되게 이상하네요. 니콜라라는 이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운적으로 사업적으로 안 맞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구의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와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교류가 이 세상을 전부 지배를 해왔고 교류가 모든 이 보내기가 쉽다라는 점 때문에 보내기가 큰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 보내기 쉽다라는 그 굉장히 큰 중요한 장점으로 교류의 시대가 지금까지도 계속 시대를 풍미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교류의 시대 때는 에디슨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교류의 시대와 직류의 시대 때 직류의 시대로 세상이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왼쪽의 그림과 같이 과거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원웨이로 보내던 방식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전력망에 수시로 접근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기존의 전력망 집중 원웨이 대규모라는 전력망 보냄 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뭔가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까 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오신 분들께서도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끊음까지 되는 전기를 만들어 놓고 왜 끊어야 될까? 이러한 불합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결국은 우리 지금까지 거대 교류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에서 전기의 가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류가 도입되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류의 시대가 풍미하고 있지만 직류가 계속 우리 표현으로 좀 이상합니다만 깔짝대는 그러한 에너지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낄 것이냐를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끊어졌을 때더라고요. 그리고 2번이 뭐냐 그랬더니 2번은 압도적으로 주부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2번은 수돗물 끊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끊어질 때가 왜 두렵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설거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또 아줌마들의 대답은 냉장고에 있는 식품 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전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무서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교류 시대 때 직류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 전력망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오신 60Hz의 저는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자그맣게 시작하셔갖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류라고 하면 직류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0, 1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끊고 보내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이라는 단어에다가 에너지를 붙여서
디지털 에너지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민들이 무서워하는 정전과 단수에 봤을 때 정전은 그냥 디지털 에너지, 아날로그 에너지라고 하면 명확하게 교류 직류가 딱 나눠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저는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도 그러면 디지털 워터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디지털 워터는 어느 분도 수용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디지털 워터는 아무리 수도꼭지를 잠가도 한 방울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 디지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이 뭐냐 그러면 끊으면 딱 차단되는 거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워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 에너지는 많은 분들께서 수용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에 이 키오스크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눌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못 눌러갖고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햄버거 6개를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가서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이제 영화입니다. 이쪽 분들은 교류의 시대 때 사셨고 이쪽 젊은이 분들께서는 현재 교류와 직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계시면서 키오스크를 정확하게 한치의 틀림도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는 키오스크 시대는 디지털 시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에너지 시대가 곧 열릴 것이고 이러한 이 디지털 에너지 시대 때 지금 아까 교류의 전력망에서 이 직류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바깥에는 아까 나오신 SK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군이 대부분 자동차, 고속도로, 뭐 통신위성 이렇게 거대 대규모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 그러한 산업군이고요. 가운데 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결국은 하나에 딱 보면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연결인데 이 연결의 디지털 에너지 시대 때 디지털 연결은 누가 잘하느냐? 키오스크에서 맥도날드 키오스크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먹을 햄버거 딱 정확하게 한 개만 뽑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고 이 벤처 기업들의 특성상 디지털에 굉장히 강한 디지털 이 벤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아날로그 에너지가 교류가 풍미했던 아날로그 에너지가 직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업으로 직류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에너지로 변화가 되면서 옛날에 표를 저렇게 줄 서서 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표 살 때도 거의 가서 눌러서 다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 뇌 구조의 바깥에서의 뇌 바깥 구조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직류와 교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 때 그 안에서의 두뇌들의 소통과 연결을 잘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벤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시킨다면 이 거대 기업들의 에너지에 차질도 없는 공급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디지털 소통을 할 수 있는 벤처 기업들의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하면 제가 아쿠아맨, 아이언맨, 뭐 배트맨, 뭐 모든 맨을 다 찾아봤는데 전기맨은 없나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일렉트리 이런 맨이 있더라고요. 미국 영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는 전기화라는 큰 대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제가 초등학교 때 미래 책을 봤을 때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어떤 만화가 그린 만화를 봤는데 저는 속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관용차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기차를 타고 이제 대전, 대구, 부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기사님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 떨어질까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못하겠다. 그래서 한 2년 있으면 차를 바꿔야 된다는데 그때는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 기사님과 잠정적인 합의를 제가 좀 이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 때 디지털 에너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디지털 에너지에서의 내부에서 직류와 교류의 전형적인 디지털 커넥팅에서의 벤처 기업의 역할의 장을
마련하면 우리 여기 나오신 벤처기업들이 보다 더 힘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조크를 제가 좀 더 발전시킨다면 니꼴라긴 싫지만 테슬라 꼴은 나오고 싶은데요, 저는. 재미없었군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은병찬 대표님께서는 아르밀라 AI의 CSO시고요.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린 거는 2주 전에 소풍에서 준비해 주셨던 행사에서 발표했을 때 제 마음을 훔친 것처럼 Steal their heart, please. 네, 안녕하세요. 은병찬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상엽 소장님께서 잘 시작을 열어주셨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것이고 또 저도 이 세션에서 많은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와 한국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사업 전략이나 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VC를 통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외부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후변화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외부자 입장에서 기후변화라는 토픽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디 정도에 와 있고 기후변화의 도메인이라는 영역 내에서 과연 스타트업들이 잘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특히 우리나라라는 맥락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에 대한 제 현재 기준의 생각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이노베이션 투 임팩트라고 고른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가 너무 핫하죠. 특히 생성 AI를 중심으로 올해 엄청난 광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흔히 이노베이션의 디퓨전 모델,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뭐 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이런 사용하는 도구들에 깊이 관여 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여전히 이노베이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 우리 생활에 진정한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많은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있었고 사용을 해왔는데 특히 AI는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라는 맥락에서 쓸만한 기술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형화된 데이터뿐 아니라 뭐 이미지나 여러 다른 데이터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좋은 거의 최초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대량 생산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기술들은 주로 뭔가 정해진 환경에서 단위 이코노믹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기계에 적응해야 되는 기술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변화를, 이 환경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 세 번째는 뭐 첫 번째 포인트랑 조금 연관이 있지만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잘 정리해서 주입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지식을 암묵지라고 하죠. 우리가 암묵지를 흡수해서 뭔가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과거의 기술과 다르게 취급을 받고 있고 또 기후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기업에 있는 리더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조사해온 결과를 보면은 한 87%, 90%에 가까운 분들이 이 AI라는 게 우리 회사의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과제에 활용할 수 있겠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 기술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적용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줄 정도로 기후변화에도 AI가 많이 도입되거나 고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컨설팅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미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영역에 뭐 펀더멘탈 리서치부터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과제들,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적응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이미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각각의 영역별로 스타트업들을 찾아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글로벌 회사들도 있고 오늘 여기 60Hz 대표님도 나와 계시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시도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하는 뭐 프로젝트들도 있고 커머셜한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하거나 대기업들이 진출한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스팬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몇 개 보면은 뭐 캐나다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인 밀라나 나사가 협업해서 캐나다의 영역, 캐나다 지역에서 이제 작물이 얼마나 수확될지를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작물을 많이 생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많이 잘 아시는 구글의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에서의 1시간 이후의 기후를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한 정확도로 알려준다든가 하는 우리 생활에 들어가 있는 예시들도 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아마존에 사실은 굉장히 큰 그 목축 회사들이 사실 약간 불법적으로 소나 이런 그 가축들을 방목을 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그 뿔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뭐 방구 같은 걸 끼겠죠. 그래서 메탄이 발생되는 그런 그 효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그 가축의 방목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통 쓰는데 고화질의 인공지능 이미지를 인공위성 이미지를 쓰려면 사실 굉장히 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가격에 뭐 항공기에서 찍은 저화질 이미지를 여러 장 겹쳐서 고화질 이미지로 해상도를 올려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영국에 있는 이제 엑셀에너지라는 스타트업의 사례인데 유럽에는 에너지 마켓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는 전력 수요가 있겠죠. 뭐 냉장고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런 수요가를 디맨드로 등록해서 어떤 그 기저 부하가 많이 필요할 때 내가 이 전력에 대한 부하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시스템이 통제하기 위해서 기저 부하를 줄이겠다. 대신 기저 부하가 줄인 감축액만큼을 분배하는 이 사업주와 가정이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 사실 꽤 효과가 큰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AI라는 영역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AI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기술이 이미 기후변화라는 도메인에서 스타트업들, 연구소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이 가까워 있고 이미 쓸만한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쓸만하다고 사실 우리에게 많이 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기술의 활용을 위한 그 코스트 요소, 비용 요소가 어떻게 변하느냐도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비용 요소는 사실 계속 점점 그 단위 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전통적인 AI, 재작년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판단을 해주는 AI의 경우에는 앞에 제일 왼쪽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뭘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뭘 만들 거냐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계속 만들고 실험하고 고르는 과정이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고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제 환경에서 돌리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이 쭉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헤비한 작업이었고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헤비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약간 뭐랄까요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한 이제 기술이었다고 보면은 특히 생성 AI의 경우에 앞의 경우에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생성 AI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내가 만든 모델이 아니죠. 남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이미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고 모델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거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담이 적고 뒤에 테스트와 실제 사용하면서 우리가 레슨스 런들을 얻어야 되는 코스트 요소가 좀 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아까 앞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고정비, 뭐 인공지능 모델 할 수 있는 연구자도 많이 뽑아야 되고 이런 고정비적인 요소가 변동비적인 요소로 바뀌면서 약간 사스 비슷한 형태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요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훨씬 더 많은 기업가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손만 뻗으면 우리가 어쨌든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기술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기술적인 난이도 관점에서, 그다음에 비용 관점에서. 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생성의 영역에서. 즉 기후 변화에서도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이 기후 변화 스타트업들을 약간 포함해서 많은 AI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 내지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가 모든 거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이 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제 인공지능 판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계속 머리에 인공지능이 있지만, 앞 세션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과 합해지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합해져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바퀴를 새로 개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연결된 거지만 인공지능의 최첨단 연구를 해야만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어디엔가 있을 확률도 꽤 많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탤런트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탤런트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한 어떤 많은 협력이 필요한 도메인은 즉 국제적인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죠.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장표가 있는데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조금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자원이 조금 빠져나가는 쪽에 가깝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 인력을 키우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논문도 해외 공저자와 얼마나 협력하는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 대비 국제적인 공저자 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얼리 어답터 상태에 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요소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을 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들이 기후변화 스타트업들에게도 잘 제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넘어가고요. 세 가지 제안을 어떤 분께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투자자들일까 아니면 정부에 계신 분들 또는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기후변화에 활용하실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로 던져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좋은 기술이고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개별 스타트업들이 알아서 모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라라는 어프로치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영리로 활동하는 인공지능 연구 랩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랩을 통해서 기후변화 스타트업들이 쉽게 해당 도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빌딩 블록들을 만드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술 컴포넌트를 제공하거나 어떻게 기술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전진 기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랩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밀라의 AI for 클라이밋 랩이라든지, 앨런 인스티튜트에 있는 AI for 랩이라든지, 두바이에 있는 넥서스라든지 이런 곳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어떤 중심을 잡고 우리 기후 스타트업들이 많이 인공지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에 이제 2019년에 생긴 오픈 클라이밋 픽스라는 비영리 AI 랩이 있습니다. 이 랩은
영국의 에너지 산업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에너지 산업과 아카데미가 잘 연결되지 않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생긴 랩이고, 이 랩에서 주로 지금은 솔라 쪽에 집중을 해서 솔라 패널이 어디에 위치했고 그런 매핑, 그다음에 그 파워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활용한 에너지 빌딩 블락, 마지막으로 그 솔라 패널이 사실은 약간 뭐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 그 발전량의 차이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기본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반 회사나 스타트업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새로운 형태의 펀드, 클라이밋 테크 펀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펀드들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드인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와서 이제 투자를 받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거꾸로 인사이드 아웃 형태의 클라이밋 테크 펀드나 벤처 펀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큰 그 에너지 트랜지션과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되는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많이 있고,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 내부에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엔터프레너들이 안에서 아이템들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거를 스타트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금은 다른, 과거와 다른 흐름을 가진 보완적인 이런 벤처 펀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참조할 수 있는 예로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 벤처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파워 코퍼레이션 오브 캐나다라고 캐나다 7위의 금융그룹이 있는데요. 이 금융그룹에서 지금은 펀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저들이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 아이템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통과된 아이템들에 대해서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맞는 팀을 그 기업 내 또는 뭐 외부에 소싱을 해서 티밍을 한 다음에 벤처를 만든 형태로 인사이드 아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6년 생긴 펀드인데 지금 한 7, 8년 됐죠. 지금 한 2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고, 한 이미 2개 정도 엑싯, 하나 정도의 IPO를 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그 87% 정도의 기업 리더들이 인공지능이 정말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에 도입해 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43%라고 말씀드렸죠.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커머셜라이제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뭐 프라이싱 모델일 수도 있고 사업 모델일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일 수도 있고 있지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리스크를 어떻게 기후변화 스타트업들이 잘 해치할 수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스타트업들이 만든 인공지능 기술도 오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 오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솔루션을 공급받은 기업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뭔가 계산이 잘못되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런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에 대한 쉬운 방법을 가이드해주는 플랫폼이라든가 기술, 또는 오작동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할지가 사실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어떤 제3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런 플랫폼들을 또 우리가 특히 기후변화 스타트업에서도 확산을 앞당기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니만큼 오신 분들의 시간을 생각해서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은병찬 대표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저희 어디엔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점심이 나올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저희 그 조사 결과 이번 세션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제 참석자분들 수도 되게 상위권에 있고, 그래서 서빙을 겸해서 저희 대화를 좀 이어 나가면은, 또 은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또 먼 거리 해주셨는데 또 너무 짧게 끝내기가 그러니까 그 한번 사무국에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상엽 대표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실제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기후 뭐 이런 AI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후 쪽에 집중 투자를 하셨는데, 그 경험을 한번 저희 어디엔스랑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소풍벤처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엽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쳐주실 거면 세게 쳐주십시오. 네, 크게.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린 빅뱅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그린 빅뱅의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뛰어놀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투자사입니다. 주로 기후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40% 정도가 기후고 개수로는 50여 개가 살짝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고 자체 조사 결과로는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기후 포트폴리오 개수가 제일 많은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저희는 평균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동남아 쪽 투자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영역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트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현장에서 기후테크 투자를 하면서 좀 고민한 것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린 빅뱅이 일어나기 위해서 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아주 짧고 굵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고, 기후 문제 해결의 주체를 좀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당연히 정부가 최전선에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금융과 기업계 등이 아무래도 산업적 영향력도 크고, 사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해 오면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산업계의 그린 빅뱅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두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화에서 이제 저희 민간 투자사인 저희도 기후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옆에 계신 식스헤르츠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로 에너지 쪽 많이 해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사례도 있고, 지금 강의 자료가 배포된 걸로 알고 있어서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순환경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쓰레기, 결국 소비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이자 또 클라이밋 쪽에서는 어답테이션 영역에서 좀 크게 주목받고 있는 농식품 영역 역시나 관심 갖고 있고요. 사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오늘 이 장표에서 다 끝일 텐데요. 결국 앞서 이제 은병찬 대표님,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후테크나 기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일단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술대학 등에서 과연 기후 중심 창업자들이나 기후 중심 인력들을 얼마나 많이 육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부나 산업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그 유지보수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 산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력 육성, 양성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해외에서 해당 인력들이 어떻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같이 하나의 작은 투자사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투자를 해야 되고 잠재적인 창업자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문제 해결을 그냥 스타트업이 기술 만들어서 해라,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될 거고요. 초기에 데시벨을 넘기 위한 보조금 그리고 금융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기술 기업들에게 다 뺏길 것이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기술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법률, 심지어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좀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매달 세미나도 열고 또 1년에 한 번 이제 국내 기후 전문가들만 좀 프라이빗하게
뭐 제주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기업이 나왔을 때 이런 기업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과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펀드 역시나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뭐 생각이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저희는 뭐 민간 재단이나 혹은 뭐 대학들과 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 그냥 꿈을 좀 꿔본다면 이제 글로벌에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 분야 연구자나 혹은 기후 분야 창업자들에게 큰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최소한 3년 정도 해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영국, 미국 막론하고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기후 문제 해결 스타트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어워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녹색 경영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와 별도로 기후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뭐 그린 빅뱅 어워즈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서 좀 사회적 분위기를 좀 몰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여기에 또 많은 이제 금융 및 산업계에서 오셨는데 기후 펀드 출자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자금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그 실패해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뭐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작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그린 빅뱅 어워즈 이런 거 나오면은 크게 호응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스테이크 2조각 드실 수 있게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60Hz는 벌써 이제 은병찬 대표님 발표 자료에서도 나오고, 이제 우리 한상엽 대표님 발표 자료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CS에서도 나옵니다. 대표님, 이런 성공적인 어쨌든 스타트업을 그쵸. 소장님께서도 멘션하셨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데 밖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CS 어워드들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어떤 액터가 더 잘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정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옆에 소풍벤처스 대표님께서도 계시지만 ESG 그리고 임팩트 투자, 기후테크 분야에서 투자하는 생태계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좀 공공에서 조금만 더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크게 팽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정부나 공공의 영역에서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에너지랑 관련된 일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큰 회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정책이 일관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에너지 믹스라던가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치로부터 좀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같이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테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규제의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전기요금이 쌀 때 무선 충전 패드에 접근해서 충전을 하고 또 전기를 팔기도 하는 서비스를 어떤 회사가 만들기로 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한국에서 하려면 자율주행은 국토부 소관이라 국토부에 가야 되고, 전기차 충전은 환경부 소관이라 환경부랑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를 사고 파는 문제는 산자부 소관이라서 산자부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부처랑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세 개 부처랑 협의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모아서 하나의 부처로, 예를 들면 기후 에너지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청중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제 까지는 않을 건데, 사실 뭐 기후 에너지부 아이디어가
꽤 예전부터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한 10년 전 정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 말씀이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 또 이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정부 관계자분들, 특히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잘 전달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린 유니콘이 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의 또 유망 스타트업 이제 엔츠의 박관빈 대표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박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저희 포럼, 저희 이제 오늘 프렐류드를 위해서 특별한 또 이제 이런 이벤트를 저희 이제 앉아 계신 황용식 대표님이랑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좀 이런 의견도 편하게 좀 개진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그 기업용 탄소회계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요새 뭐 26년부터 상장사들이 뭐 탄소 배출량 정보를 포함해서 ESG 공시를 해야만 한다, 뭐 유럽의 탄소 국경세를 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런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행사에 저희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게 된 부분은,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 요 그린 빅뱅 그 프렐류드 포럼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배출량이 얼마나 나왔고, 여기에 뭐 쓰이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코프 3라고 부르는 배출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해서 좀 리포트 형태로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에게 전달 드리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짧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특히 은병찬 대표님 그 발표 자료 중에 이 non-profit AI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포켓몬 이런 거 해서 대표님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게 이제 서류 더미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헷갈리죠. 자, 그럼 이거를 매우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되나요? 어쨌든 이게 GPT로 딱 나오는 건데, 이제 뭐 당연히 국제 협력 중요하고, 이제 그 이런 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가르쳐 드릴 정도로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도 배울 수 있고, 그 포켓몬 여기 좌측에 보이십니까? 74세 할아버지가 핸드폰 64개를 가지고 자기 손자가 가르쳐준 포켓몬고를 이제 계속 돌리면서 그 모든 포켓몬을 다 잡았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열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또 이제 소장님을 조금 인용한다면, 저는 이제 저 브레인 그림을 보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인더스트리를 표현했지만, 저는 저거를 이번 우리들의 미래가 이제 주최하고 일민연구소, 녹색기술연구센터, EIGCC가 공동 주관하는, 탄노기가 호환하는 그런 세션이 어떻게 보면 이 모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점심을 서빙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저희 연사분들께 다시 한 번만 큰 박수 부탁드리고, 저는 빨리 사진을 찍고 내려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